네, 안녕하십니까. 월드비전 리더스 컴퍼니 이재원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 첫 강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리뷰를 해주셨는데 참으로 놀랍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왜 놀라운가. 저도 이 무궁화를 알게 된 지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무궁화를 알게 되었는데 이 무궁화를 알면 연구하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 무궁화에 대한 표현은 위대하다라는 그런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저는 계속 점점 더 무궁화의 이 위대함에 저는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라꽃 무궁화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무궁화는 상당한 가치와 특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궁화 위대한 경영에 처음에 나오는 위대한 무궁화 정신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또 팀장 이상의 경영자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대한 정신으로서 무궁화가 어떤 이 무궁화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오늘은 무궁화의 위대한 정신, 위대한 무궁화 정신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위대한 무궁화 정신이 왜 먼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삶의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정체의 근본 원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정체되어 있다. 여러분들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기업들이 현재 정체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또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 정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원인을 볼 때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는 구성원들의 근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애사심이 부족하다. 구성원들의 애사심이 부족하다. 그러면 경영자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경영자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인간 존중의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다. 자, 왜 경영자들의 인간 존중 마인드가 부족할까? 경영자들이 이제 월급을 주고 보통은 그렇죠. 월급을 주니 내가 준 월급만큼 너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라. 이런 생각을 갖고 경영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럼 두 번째 구성원들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헌의식이 부족하다. 구성원들이 회사에는 회사 기업의 비전이 있죠. 그리고 기업의 비전에 맞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향한 공헌의식이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구성원들에게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경영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 경영자들은 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유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공유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거를 구성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어떤 소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중요성을 그다지 못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의식이 이것도 공유의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경영자에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성원들은 또 업무 집중도가 부족한 거예요. 업무에 집중을 잘 못한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업무 집중도가 부족하다면 경영자들은 또 어떠한 역량이 부족하냐? 인사관리 역량입니다. 업무에 몰입을 못한다는 것은 그 업무가 나하고 안 맞을 수 있다. 자, 인사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인재를 그 인재하고 적합한 자리에, 그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경영자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 때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고 어떠한 성과를 만회했던 김
길동이라는 사원이 있었을 때, 자, 그가 현재 대리로서 지금 맡은 직무에서 상당 역량을 발휘하지만 그 역량이 모든 직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자들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죠. 의외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혀도 잘 하겠구나. 그러나 이제 인사관리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인사관리에는 어떠한 중요한 기본 원칙과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들 인사관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 인재와 적합하지 않은 자리에 배치했을 때 업무의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성원과 경영자는 만약에 함께 무언가가 함께 어느 한쪽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같이 성장을 향해서 기업의 비전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로는 또 이제 구성원들이 성과 향상 역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경영자는 또 어떤 능력이 부족하냐면 구성원들의 성과 향상을 경영자는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혁신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리고 경영자는 혁신을 위한 조직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무리 창의적인 사람이 혁신할 수 있는, 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또 혁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들도 이러한 혁신형 인재를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조직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시면 구성원들이 소통과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화합이 안 되겠죠. 화합이 안 되니까 또 시너지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들은 이런 협력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영 능력이 또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고객 창조를 향한 동반 성장. 구성원은 사명감을 갖고요.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서 그리고 조직 전체의 목표에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가 그런 공헌 의식을 가지고 성과 향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생 학습을 통한 성장과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을 해야 되죠. 그리고 협력해서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구성원들은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영자는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자, 그리고 혁신과 협력형 조직 구축, 그리고 위대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경영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눔을 추구하는 이제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사회에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갈등이 아니죠. 기업의 정체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어떤 성장? 함께 동반 성장을 구성원과 경영자는 이제 사실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인재가 되어야 하는가? 조직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경영이란 경영의 목적인 고객을 창조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무궁화 인재 경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성과 향상, 그리고 시너지 창출, 그리고 위대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죠. 자, 성공의 필수 요소, 고객을 창조해야 된다. 자, 고객 창조를 위해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 창조를 위해서 혁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마케팅의 기능이라면 고객을 창조하는 것은 새로운 이제 신규 고객을 창조하는 것은 혁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소통과 화합이죠. 우리가 소통이 기업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이 소통만큼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화합도 어렵죠. 소통과 화합이 안 되면 시너지 창출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통과 화합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예. 그리고 동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를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경영의 기능이 올바로 작동하려면 훌륭한 조직 문화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또 경영자가 되어야 하는가?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며 리더십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무궁화 인재 경영 시스템은 올바른 국가관을 기반으로 세계화를 지향하며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리더를 만듭니다. 자, 성공의 필수 요소. 자, 정말 성공하는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과 향상 리더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력형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시너지 창출 리더가 돼야 되죠. 그리고 존경받고 환영받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경영의 기능이 올바로 작동하려면 훌륭한 조직 문화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위대한 무궁화 정신으로 이제 민족적 자긍심을 함양하고, 자, 이것은 또 삶과 일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명을 갖고 성과를 창출하는 리더로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혁신을 추구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자, 위대한 무궁화 그리고 민족적 자부심 함양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명과 성실, 그리고 사명과 성실이란 이 핵심 가치를 이제 체화시키면서 성과 향상 인재가 되는 그러한 사고와 마인드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4시간 정도 이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혁신과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배우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재가 되는 그런 사고와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복한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출근하는 조직이, 기업, 회사가, 이게 요즘 이제 많이 월요일병 얘기하는데, 출근하기 싫은 회사가 되면 얼마나 이게 성과가 향상이 될 수가 없겠죠. 예. 우리는 내일 막 출근이 기다려지는 이런 회사에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잠들기 전에 내일 출근이 기다려지는 이런 조직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성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행복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 한 2시간 정도 같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어떻게 또 그거를 조직에서 이제 실행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과정, 이제 경영자 팀장 이상은 무궁화 인재 양성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경영자는 구성원들 자부심을 함양시켜야 되죠. 그리고 애사심을 높이고 성과 향상 조직을 만들면서 혁신하는 조직,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러한 조직을 우리 팀장 이상 되는 경영자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식사회는 지식사회에 맞는 경영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 지식사회에 맞는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 올바른 경영 패러다임이 뭔지 이제 같이 학습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새로운 현 지식사회에 맞는 올바른 경영에 대한 그런 철학을 배움으로 인해서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을 때 올바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2시간 정도 이거 학습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명과 비전. 경영자들은 이제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조직은 또 혼란에도 빠질 수가 있고, 특히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상당히 이제 약한 것이죠. 자, 그리고 성과 향상을 이제 지원하는 경영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아무리 성과 향상을 하려고 해도 어떤 경영 철학이 성과 향상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경영자들 마인드가 그걸 지원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이제 그 조직은 상당히 비효과적이고 이제 성과가 이렇게 저하가 되는 그런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혁신형 조직을 구축하고 협력형 조직을 구축하는 것을 또 한 3시간 정도 학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아 실현과
구성원들의 자아 실현,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경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 1시간 정도를 이제 같이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피터 드러커는 종종 이제 경영은 오케스트라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휘자 혼자만, 아무리 유능한 지휘자만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케스트라에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휘자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했을 때 훌륭한 연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경영은 이제 무궁화처럼, 제가 또 이야기한 경영은 조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리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들 그리고 영리기업을 포함한 비영리기업과 또 교회나 어떤 단체들 모든 사회 부문의 모든 조직에 대해서 이 경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저는 이제 경영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영은 무궁화처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강릉 방동리에 있는 이제 110년 된 무궁화인데 조금 있다가도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무궁화에 5개의 꽃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를 단신계라고 하게 되는데, 이 단신계에는 근본가치 이제 사랑을 이제 두었고, 그다음에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사명,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이제 성실입니다. 그리고 성실은 이제 성과 향상을 위한 이제 가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혁신, 그리고 네 번째는 협력, 다섯 번째는 행복. 이 무궁화, 이 경영, 이 시스템, 이 모델을 우리가 제대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대로 실행한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위대한 결과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이제 무궁화 경영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무궁화가 이제 피터 드러커를 만났습니다. 작년에 이제 만났는데 개인과 조직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경영 모델을 제시하는데 일평생을 바친 분이 바로 이제 피터 드러커 박사님이십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이제 3년마다 다른 주제로 평생 자기지도 학습을 이제 실천을 하셨죠. 그리고 다양한 학문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박학다식 한 지식을 축적을 하셨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기란 사명자. 그래서 저는 이 위대한 한국의 무궁화, 이 위대한 무궁화에 또 위대한 경영의 철학자, 경영그룹 피터 드러커를 철학을 이제 연결시켜서 그 연결뿐 아니라 그 위대한 무궁화 특성과 이 철학을 접목을 시킨 거죠. 자, 무궁화 위대한 경영 시스템으로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무궁화 인재 경영 시스템의 어떤 그 추구하는 바이죠. 자, 지식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자, 지금 우리가 현재 위치,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조금씩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모든 경영자와 모든 구성원들이 무엇보다 먼저 민족적인 또 자부심, 역사의식, 올바른 국가관을 기반으로 이제 세계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영의 구루, 독일의 피터 드러커라고도 하시죠. 헤르만 지몬, 히든 챔피언에 보게 되면 세계화를 지향하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와 함께 또 이제 구성원들, 우리 중소기업이 99%를 이제 전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은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9988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런 우리 그 기업이 바로 이러한 민족적 자부심과 역사 의식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을 기반으로 정말 세계화를 추진한다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가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정말 세계 인류를 이제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무궁화 인재, 사랑을 근본으로 한 5대 핵심 가치와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구성원과 경영자가 한마음이 되어서 위대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위대한 무궁화 경영으로 가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기업 성장의 원동력, 자부심, 민족적 자부심. 어떻게 좀 뭐 감이 오시나요? 네. 자, 대한민국 기업의 성장의 원동력, 민족의 자부심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이론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지금부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과 이 차이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왜 민족적 자부심이 우리 기업과 나의 직무와 나의 삶과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공통점. 자, 공통점은 우리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에 많은 또 공통점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민족적 순환, 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이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나치에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마어마한 고통, 억압을 상상할 수 없는 걸 받았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때 어마어마한 최근 근대사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핍박 속, 억압 속에서 우리 민족들이 이제 살아왔다는 거죠. 저는 이걸 굉장히 큰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머리가 가장 좋다고 하는 이제 유대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자, 유대인의 IQ는 평균 IQ가 94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몇 위냐면 45위. 그리고 대한민국의 IQ는 세계 2위입니다. 평균 IQ가 106이죠. 자, IQ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계 30대 기업 중에 이 30대 기업이라면 어마어마하죠. 이 30대 기업 중에 14개 기업이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있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자산 가치가 2,650억 달러로 해서 하나로 한 335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신 GE라든가 시티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14개 기업이 이제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GNI 국민총소득 1년 동안 대한민국 4,800만 명이 국민총소득은 6,086억 달러입니다.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560만 명, 미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560만 명의 GNI는 1조 6,500억 달러로 해서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 한국의 한 23배 정도, 23배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 유대인 비율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보시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럼비아, 다트머스, 브라운, 코넬, 펜실베이니아대 다 해서 평균이 23% 정도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노벨상 이제 수상 부분인데 유대인 인구 전체 1,300만 명이 세계 인구의 0.19%지만 노벨상 수상한 비율은 22.3%. 178명이 이제 무려 수상을 했습니다. 자, 분야별로 유대인들 수상자가 경제학상은 뭐 42%, 의학상은 28%에서 지금 평균 22% 이상을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죠. 자, 이스라엘 또 미국 유대인은 527만 명 정도 이제 미국에 분포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1.7% 전체 대비 1.7% 정도 되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연방 상원의원 15명입니다. 전체 100명 중에서 약 15% 정도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경영진과 주요 지필진이 무려 한 35%가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00대 부호 중에 20% 정도가 이제 유대인들인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파워는 어디에서 오는가? 자, 숫자로 보는 유대인 파워를 잠깐 보시면 대학 진학률은 이제 미국 그 평균 대학 진학률의 한 2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석사 이상은 한 2.8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해 수입의 경우는 이제 미국 평균 8%, 15만 달러 이상 가구. 미국이 평균 8%라면 무려 한 3배 이상이 이제 유대인이 높습니다. 그래 대도시 밀집한 북동부 지역이 한 43%, 그리고 유대인이어서 자랑스럽다는 응답자 비율이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94%가 됩니다. 자, 이런 유대인의 파워는 이제 어디에서 오는가? 자, 유대인들은 역사와 민족 의식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역사와 민족 의식 교육을 통해서 정신적인 성숙을 이제 일찍 철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와 토론 문화를 독서하고 토론 문화.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에서 상당히 이제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토론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뭐 개인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리더십을 이제 유대인들은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자, 이스라엘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민족 의식, 그다음에 역사 교육, 역사 교육을 통한 민족 의식 고취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는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예요. 이 수용소에서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 수용소에서 온갖 인체 실험이라든가 온갖 그 나치로부터 많은 그 고통을 당했던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청소년들이 이러한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다.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 그때 이제 그 교육하시는 분 선생님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 이 청소년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게 하지 말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경영의 거장 피터 드러커가 대한민국을 인정을 했는데 INC 특집판의 편집장 조지 젠더런과의 인터뷰 중에서 한국은 기업가 정신 1등국이다. 물론 조지 젠더런 편집장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미국이 기업가 정신 1등국입니까? 그건 착각이다. 미국은 2등도 아니고 3등도 한 4위쯤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기업가 정신 1등국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1950년도 전쟁이 한 3년간 지속되면서 완전히 이제 한국이 폐허가 된 것을 이제 피터 드러커는 봤던 거죠. 53년도쯤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피터 드러커 박사가 한국에 내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한국이 이제 96년도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지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것이죠. 뭐 조선이라든가 몇몇 산업 분야에서는 뭐 세계 1등을 달리는 분야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이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고속 성장을 이루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이제 현주소는 어떤가? 보여지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세계가 생각하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룬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사 교육비가 약 20조 원에 달하죠. 이건 세계 최고입니다. 총사 교육비가 고등학교 학생당 한 40만 원 이상이 이제 사교육비로 지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많으나 교육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말 인재다운 인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현주소
자, 2014년 부패인식 지수가 우리가 43입니다. 예,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주소 출산율이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고요. 고령 인구는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가장 깁니다. 그리고 사교육 지출 비중은 이제 보신 바대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최하위입니다. 행복지수가 34개국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OECD 국가 우리가 32위를 했죠. 그리고 OECD 주요 국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완전히 최하위죠. 자, 왜 그럴까요? 피터 드러커가 인정한 그런 기업관 정책 1등국이 왜 이러한 상황을 맡고 있는 걸까요? 자, 대한민국 현주소. 자, OECD 국가 자살률 1위, 28.4%로 한국이 무려 2위인 헝가리보다도 거의 한 10% 가까이 높습니다. 그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1위가 되는 거죠.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학교 성적이 이제 가장 높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교육비를 투입하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가정 불화가 상당한 또 이제 22%고 그다음에 교우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13%되고 가난에 대한 비중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성장이 이제 정체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고속 성장과 함께 주입식 교육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 심리와 이기주의 만들어내는 이제 성적순의 정량적 평가 방식 그리고 창의와 이제 인성 개발에 결여된 학교 교육 그리고 인간 존중보다는 이제 물질 만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중시 그리고 지시와 감시 그리고 통제의 조직 문화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의 한계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고 올바른 경영과 리더십의 패러다임으로 혁신하여서 지식사회에 합당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910년도 8월 29일 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45년 8월 15일까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질 때까지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 한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5년 후에 해방 이후 아직 수습도 안 되고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이런 질서가 잡히지 않은 시점에서 또 동족상전에 비고 6.25가 터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6.25 전쟁이 3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과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북한은 이제 소련 쪽에 그리고 이제 남한은 미국에서 또 이렇게 좀 관리를 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 지속 성장의 이제 장애 요소들입니다. 이제 자연 환경 오염, 그리고 불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갈등, 부정부패, 어떤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사회적 갈등과 대립,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중심, 그리고 이제 교육 시스템의 문제들, 그리고 정성적 평가보다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경쟁 심리, 이제 승패적 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이기주의, 학벌주의, 계급 중시, 물질 만능, 이제 무책임, 무너진 가치관. 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제 효과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고 우리가 알찬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빨리 해서 많은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이제 알찬 성과를 제대로 일을 해서 알찬 성과를 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진정한 승승 정신이 아닌 이제 승패적인 사고 방식. 상대방보다는 나의 어떤 그 이기적인 생각, 나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는 이기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승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는 이제 승패적 사고 방식을 버려야지만이. 그래서 이걸 갖게 되면 우리가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패했던 사람은 보복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셋째, 만성적인 부족의 심리.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부족의 심리라는 거는 이게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같이 먹을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먹을 게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에 그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은 사실 풍요롭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풍요의 심리입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 풍요의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경영은 이제 사람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리더십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사람에 의해 결과를 창출한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신뢰하고 제대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된다. 반목과 대립에서 협력과 존중으로 지시와 통제에서 자발적 선택과 책임으로 이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심리적 질병 치료제가 필요하다. 자, 개인과 조직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러한 요소들. 자, 이기주의,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그리고 미성숙, 상호 의존적인 현실인데 상호 의존적인 현실에서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의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적인 단계로 성숙을 해야 되죠.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제 그 이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그럼 이제 독립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상호 의존적인 단계까지 성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독립적인 단계 성숙에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교만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비난 이런 문화가 더 이제 나온다는 거죠. 뜻이 안 맞으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만하다 보면은 이제 성장 동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개인과 조직 발전에 이건 치명타가 되는 것이죠. 자, 경영의 고장 피터 드러커의 조언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우리 한국이 고속 성장이 이제 가져온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작용들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자연환경을 이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한국은 상당히 이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었죠. 자, 이런 자연환경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화관광에 대한 비전도 이제 우리가 더 좀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우리는 전통, 우리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소중히 여겨서 바로 세우라는 이런 조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강한 자부심이 이제 선진화의 길이다. 그리고 협력 강화,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단결을 또한 이제 조언을 하셨죠. 자, 우리가 잃어버린 민족 정신과 역사 의식의 회복이 이제 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그동안 고속 성장을 우리가 했고 지금 누가 세계가 보더라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신 바대로 우리는 바로 민족 정신과 역사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을 무궁화를 통해서 이제 이 무궁화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 해온 무궁화입니다. 역사를 함께 해온 무궁화이기 때문에 이제 무궁화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무궁화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으시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무궁화는 이제 신지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고조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무궁화는 고려 시대 때 가장 이제 전국에 많이 이제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이제 근화향이라고 불렀다는 건데, 이제 근화향이라는 것은 무궁화 근자를 써서 무궁화가 많은 그런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무궁화가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또 조선 시대는 이제 무궁화가 이제 이화가 됩니다. 국화가 이제 이화가 되죠. 이화는 이제 매화인데, 그러다가 다시 일제 강점기 때 무궁화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무궁화 정신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무궁화 정신운동을 주도하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이제 한서 남궁옥 선생님입니다. 자, 무궁화 독립운동 한서 남궁옥은 위대한 영웅입니다. 자, 이 한서 남궁옥 선생님은 정말 위대한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거죠. 정말 교육자지만 위대한 교육자다. 위대한 교육자. 자, 서울 정동 외성고로에서 출생을 하는데 아버지는 중추부사 남궁영 씨, 남궁영, 그리고 어머니는 덕수희 씨.
부인, 이씨 부인, 덕수이 씨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에요. 남권 선생님은 아버지는 이제 일찍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남권 선생님은 이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이제 상당히 이제 받으면서 자랐는데 이 집안이 이제 가난했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어떤 이진사 댁에 찾아가서 집안의 잔일이라도 거둘 테니 아들이 어깨너머로 글 공부라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제 사정을 하게 되고 그 진사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1868년도부터 어깨너머로 글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남원 선생님 상당히 총명을 했어요. 어깨너머로 했는데 그 같이 이제 배운 학생들 중에서 가장 총명했다라는 하나를 가르치면 이제 셋을 깨울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총명했다고 합니다. 남권 선생님께서 이제 86년에는 고종의 이제 영어 통역관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위대한 교육자라는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생들에게 이제 한글과 역사를 가르치면서 무궁화수를 놓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 모진 고문으로 성불구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결국 굴복하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잠깐만 쉬었다 해야 돼.